자, 대출과 부동산입니다. 대출과 부동산. 기준금리도 내려갔고, 은행 대출금리도 내린다 그러고, 새로 2025년 정부에서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대출에 의해서 어디가 더 오를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2023년) (4년) (5년) 제일 중요한 게 대출이죠. 대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금리가 아직도 높기 때문이죠. 한국은행도 인정합니다. 지금 금리는 긴축적인 금리가 맞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수급의 장으로 확 돌아서기에는 금리가 부담이 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도 금리만 봐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일단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그래프는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자, 2023년부터 보면은 이 오르다가 2023년 연말에 내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2024년 초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7월, 8월에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죠. 이쯤에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7월, 8월에 대출이 급증한다 그러면서 8월 달에 규제 나오고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대출금리 올리고 하면서 집값이 주춤해졌는데, 이제 새해가 됐단 말이에요. 새해가 돼서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규제가 나왔단 말이죠. 어쨌거나 대출은 가격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한 번 인하가 됐다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1.9를 예상했는데 1.5로 대폭 내렸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을. 그럼 경제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금리를 내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린다. 금리를 내리지 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부동산 하나 갖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는데, 부동산도 있겠지만 경기라는 거, 이거 살리는 거, 물가도 잡아야 되고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거죠. 부동산이 조금 오르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심폐소생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게 되겠죠.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고 부동산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란 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경기 침체로 한 번에서 두 번 더 추가로 내려갈 것이고, 정부에서도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만큼 대출금리도 내려가게 해라 라고 은행이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대출 증가 이런 건데, 2020년을 보시면 대출이 엄청나게 많았죠. 2021년도 많았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22년은 대출이 전년, 전전년 대비해서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하락이 나왔죠. 근데 2023년이 되면서 다시 초반에는 대출이 감소하다가 봄 지나면서 대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겨울이 되니까 대출 규제 나오고 대출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가 2024년에 다시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죠. 서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4년 8월 되니까 대출이 갑자기 너무 늘었다는 거죠. 보시면 2021년 수준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가 바로 나왔고 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주춤해졌다. 떨어진 게 아니라 주춤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죠. 지금은 대출에 더 민감한 것 같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이 어떻게 될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이제 대출, 2025년 대출 어떻게 할 건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25년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하겠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개입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큰 틀을 이야기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부가 너무 관여하는 것 같으면 정부가 욕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잘, 딱깔센이라고 있죠.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여건이라든지 금리, 부동산 상황을 보면 세심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GDP 대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의미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 104.2%로 가계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세계 탑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거 낮춰야 된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세계 1등인데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부채가 많으면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경기가 죽는다. 보통 이런 논리로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다행히 대출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2021년에 98.7에서 97, 93 그리고 작년에 90.5까지 내려왔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내릴 거냐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80% 선까지 내리겠다. 80%대까지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5니까 좀 더 줄이겠다는 건데 자 어떻게 줄일 거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우리한테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자 2023년 가계자산 이경 3039조 증가율이 2.1%. 자, 비금융자산, 부동산이죠? 네, 대부분. 부동산은 이경 1995조, 2.1% 늘었어요. 똑같네요. 자, 금융자산은 이경 2899조, 금융자산이에요. 자, 금융부채는 이경 1855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가계에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부채를 모두 감고 남을 정도로 현금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DP 대비로 보는 게 맞냐?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나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GDP 대비로 보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부채가 심각하다는데 규모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규모. 자, 야, 우리 부채가 엄청나. 몇천조 돼. 그러는데 우리의 자산이, 현금이 그거보다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자산 대비로 보면 20% 미만인데다가 그 20% 미만인 것도 현금보다 더 적다는 거죠.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적다는 거죠. 이게 과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 포인트를 틀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채가 많아서 이자 내느라고 돈을 못 쓰니까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쓸데없이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금융자산은 1045조인데 3%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채도 늘고 금융자산도 늘었는데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순금융자산이 3%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금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가계에서. 이게 과연 심각한 건지 일단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보다도 더 적은 부채가 정말 위험한 건지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0%가 안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제일 중요한 건 올해는 3.8%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율이 3.8%를 안 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3.8%가 왜 나왔냐면 2024년에 예상 경상성장률이 3.8%예요. 경상성장률을 이제 보통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경상성장률이랑 실질 성장률은 다른 거잖아요. 얘는 물가 오른 걸 뺀 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이제 실질 성장률이죠. 근데 경상성장률은 뭐냐면 물가 빼기 전인데 지난해에는 한 5%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3.8%로 예상되니까 우리나라 GDP가 3.8% 늘어날 거야. GDP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채가 늘어나게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GDP가 부채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GDP가 3.8% 늘어나는데 부채가 3.8%만 늘어나면 그러면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자꾸 이러다 보면 8%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경상성장률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하면 결국에는 GDP가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점점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에서 87%, 85%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랑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엔 3.8%다. 그러면 3.8%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거고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출 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 작년 7월 8을 보시면 이게 5.2조, 9.7조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해갖고 6월달 잠깐 죽었다가 7월 8월에 이렇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에도 늘었고 자, 정부에서 갑자기 7월 5.2에서 8월에 9.7이 나오니까 대책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5%가 넘어가면 자기들의 목표 수치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작년에 주담대가 57조 늘었고 기타 대출이 마이너스 15조였고 합계가 41.7조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41.7조가 늘었어요. 그럼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대략 제 생각인데 50조 정도 선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매월 5조가 넘어가면은 워닝 사인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매월 5조 정도 유지해줘야지 60조인데 5조가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5월 5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워닝 사인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작년도 그랬거든요. 5월달 넘어갔다가 6월달 줄어드니까 가만히 있더니 7월달에 5조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대출 규제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그러면 2024년에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할 거니까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이나 좀 더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파트는 망고쌤. 여러분 2024년 서울은 하락론이 우세했죠. 유튜브만 틀면 하락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조회수를 빨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외쳤잖아요.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2024년 초에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2022년 초 지나면 여름 이후에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에 떨어진다고 가을에 떨어지니까 겨울에 떨어진다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올해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2024년 1월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58이에요. 실거래 가격 지수가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 이야기잖아요. 돈에다 감정을 넣는 순간 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판단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동산 데이터 만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실거래 가격 지수가 그나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서 실거래 가격 지수를 제일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2024년 1월에는 158이었는데 12월에 170이었고 증감률이 7.6%, 서울은 그래서 7.6%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랐다라고 했고 제가 불행이라든지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올 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7에서 8% 정도 서울은 올랐다라고 하면 95%의 확률로 맞다라는 걸 제가 검증을 해가지고 데이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증한 데이터나 실거래 지수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서울은 결국에는 작년에 7에서 8%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디가 떨어졌다는 거야? 평균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올랐다 내렸다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자산은 돈 들어가는 데는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계획은 3.8%고 실거래 가격 지수는 7.6%가 올랐다.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자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정부가 작년에 한 방법은 뭐예요? 은행이 알아서 잘 하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부랑 약속한 대출 한도를 이미 넘어섰어. 그래서 정부가 더 하지 말래.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이제 그러면 단가를 올리는 거죠. 가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정부에서 대출을 하지 마. 조금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이자를 올려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은 돈잔치 이야기 나올 거다 했고 이미 돈잔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도 그렇게 이자를 올릴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3번이나 내려갔고 정부에서도 기준금리 내리는 걸 체감할 수 있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자는 올리지 말고 알아서 잘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는 내려갈 건데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7월달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거죠.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자는 내려가는 대신에 4.5%가 3.5%가 되는 대신에 한도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자는 내려가고 한도는 줄어든다. 하지만 총량은 어때? 총량은 3.8% 증가하는 선에서 멈추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작년만큼 오를까요? 작년하고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이 집을 사시거나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7월에 스트레스 DSR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호환마마 같은 게 아니에요. 해치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이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도.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한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계속 오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죠. 5억 받아가지고 20억짜리 가려고 그랬는데 3억밖에 안 나오니까 18억짜리 가겠죠. 집이 계속 오른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2025년 서울은 스타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너무너무 붉게 따라 올라가지고 노도광이랑은 완전 여긴 냉골인데 여기는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죠. 같은 서울 아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이렇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열기가 빠르게 식을 것인지 아니면 이 열기가 옆으로 퍼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대출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할 건데 이자는 내려가고 한도는 조금 줄어들 거야.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할 거야. 근데 강남이 벌써부터 팔팔팔 끓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서울은 저는 이제 강남하고 비강남하고 격차를 줄이는 원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고쌤의 부동산 정보를 계속 알고 싶으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